이번에는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현대자동차 개발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중형 PM이신 윤건식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제가 방금 PM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PM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PM에 대한 직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PM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뜻은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오케스트라는 이제 뭐 북 칠 때는 북을 쳐야 되고 바이올린 킬 때는 바이올린 키고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각기 놀게 되면 이제 엄한 이제 음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PM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차량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차량 개발은 여러 부문에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시험, 설계, 평가, 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자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이제 PM이 하는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EF 소나타를 좀 이렇게 만드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거네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디자인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나온 차인데도 지금 봐도 사실 좀 예뻐 보이거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차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소나타는 사실 지속적으로 중형차의 혁신을 이루은 차였습니다. 처음 이제 전륜구동 고유 모델 중형차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2가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뤘으면은 이제 EF 소나타에 와서는 그 전의 소나타와는 다르게 또 혁신을 이룬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WB10 서스펜션도 있고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승차감과 조정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양립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디자인도 넓고 낮게 하면서 특히 이제 윈드 노이즈를 줄이는 쪽에 주력을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차로 거듭난 차가 바로 EF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뒷모습이 사실, 굉장히 네. 고급스러웠던 것 뒷모습 고급스럽죠. 예, 사실 네. 이게 나온 때가 이제 IMF 그때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개발 막바지 때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산하는 업체들도 협력 업체들도 생기고 공급선이 그러니까 또 다시 다변화시켜야 되고 또 그 판매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네. 98년 3월에 출시가 되었죠. 사실 그 IMF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기억 속에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지만 슬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큰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디자인까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바꿨지만 IMF라는 조금 안 좋은 그 시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시절에 태어난 아이이기도 한데, 사실 그 IMF 구제금융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웠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삼성자동차 SM5가 같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차 효과를 좀 많이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초기에는 기대를 밑돌았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상황은 반전이 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신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홍보를 못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튼 상황이 반전돼서 98년 12월부터는 이제 2000년 8월까지 19개월 동안은 판매 자리는 1위는 계속 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가라앉는 그렇게 됐었고요. 2000년 7월에는 이제 소나타 시리즈 생산 200만 대를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때 왜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네. 저희는 여기서만 들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유학 시절이라서. 네,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IMF 터지면서 부모님이 똑같은 돈을 보내주셔서 제가 받는 돈이 반값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1달러에 800원, 900원 하다가 어느 순간 1,000원을 넘더니 2,000원 근처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유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때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환차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값을 낮추는 거죠. 또 하나는 값은 그대로 받되 새로운 것을 더 부여해 주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이미 가장 저렴한 가격대 군에 들어가는 차였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낮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싸구려 차가 더 값을 내렸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이미 저희는 품질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알리고 싶은 좋은 방법이 이제 워런티, 그 보증 수리에 넣어주는 건데,
지금도 이제 차를 사시면은 보증 기간 끝나기 전에 보증 기간 연장 프로그램 구입하실 수 있죠. 있죠. 예, 네. 그거를 거기에 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라는 게 차 전체에 대해서 항상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파워트레인. 이 차를 처음으로 산 사람의 파워트레인에 한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하죠. 들으니까 예. 아주 소름 끼치는 마케팅 전략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의 한 수, 자부심도 뭐. 좀 그렇죠. 신의 한 수.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진 품질에 대해서는 높이 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줄일 수 있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아하, 그 뉴 EF 소나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연결을 해 나가 보자면 저희 작가님의 가족 얘기들을 사실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뉴 네. EF 소나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미적인 다들 보는 안목이 있었겠지만 그 앞부분은 조금 심플해서 이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뒤쪽 그 트렁크 라인에서 이렇게 곡선이라든지 양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내려오면서 약간 그 당시 뷰익 리갈 또 요즘으로 말하면 좀 비교하기는 조금 가격대로 그렇지만 벤틀리나 EQ 900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맥락을 같이 한 디자인이라서 그 당시에도 뒷모습만 보면 이렇게 되게 럭셔리한데 이런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EF 소나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어요, 많이. 근데 뉴 EF 때 오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던 것도 있고요. 네. 또 현대차의 그 위상을 많이 높여준 차이기도 합니다. 쌍라이트가 두드러지면서 이제 제규어 같다는 예,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예. 네. 그 나름. 2004년도에 보면은 JD 파워스에서 그 초기 제품 조사에서 초기 품질 조사에서 한국차 최초로 이제 중형차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한 게 뉴 EF 소나타였고요. 이제 또 그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가족으로 품으면서 이제 뉴 EF부터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런 그 전략이 쓰이기도 했죠. 네, 이제 플랫폼을 공유했던 차가 바로 이제 기아 옵티마가 그 네. 주인공이죠. 음, 네, 이제 화면에 나오겠네요. 비슷한 듯하지만 네, 분명한 맞아요. 색깔을 각자 갖고 있는 옵티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좀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다임러하고 크라이슬러가 예. 이제 합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약간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고급차인 다임러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중차인 크라이슬러가 뭔가 비용이 상승하고 네.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는 합병 이후에 이런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좀 같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F 다음으로 나온 차량은 NF죠. 네, NF 네. 소나타를 이제, NF. 이제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예,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 세대를 보면 지금 5세대 그 네. 소나타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엔진은 미쓰비시에서 계속 그 라이센스 받아서 그렇게 생산을 해서 이제 탑재했던 소나타가 이제 EF까지였고 NF부터는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당시 지금의 이제 약간 뭐 세타 그 엔진이. 오명 있지만 이제 네. 세타 엔진을 이제 적용을 좀 했고요. 또한 차체 플랫폼도 이제 자체로 개발해서 이제 탑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어떻게 보면 중형차에 대한 그 원천적인 독자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는 첫 그 획기적인 시점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NF부터는 엔진 탑재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FF지만 엔진의 그 흡배기 매니폴더, 예. 네. 그 엔진의 그 공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쪽을 이제 앞으로 해서 좀 배치를 했고요. 또 배기 매니폴더는 또 엔진룸의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새로운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무게 사실 조금 중심도 보완해서 낮출 수 설명을 있을 드리면은 예, 이 저기 배기 매니폴드가 예전에는 이제 앞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배기관이 엔진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엔진 그 장착 위치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바람이 바로 배기관 옆을 지나서 엔진룸을 통과하기 때문에 엔진룸의 온도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반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배기관이 바로 엔진 밑을 지나갈 필요 없이 바로 차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낮출 수가 있고 엔진룸의 냉각 효과도 좋아지고 또 이제 배출가스 기준에서
빨리 이제 그 삼원 촉매가 가열이 되고 또 그만큼 식지 않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 대응에 좀 유리한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NF 소나타가 이제 미국 알리바마 공장에서 이제 생산된 첫 소나타이기도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 NF 소나타는 이제 2005년 5월에 이제 미국 알라바마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공영방송인 PBS에서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터위크에서 주관한 모터위크 드라이버 초이스 어워드에서 경쟁차인 그 도요타 캠리하고 혼다 어코드를 이제 제치고 최우수 패밀리 세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F 소나타로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이제 다시 주목받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NF 소나타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경쟁력을 품질도 포함해서 경쟁력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내수에서 또 엔진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사실 3.3도 있었고 디젤도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맞습니다. 시작을 했죠. 그죠, 그죠. 네. 승용 최초. 그 전에는 뭐 승용차의 디젤 엔진이 거의 달린 차가 없었는데 사실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로얄 디젤도 있었고 뭐 콩코드 디젤도 콩코드도 있었고 디젤 그랬는데 있었죠. 그때는 이제 소음과 진동을 잡질 못해갖고 아마 그 정숙성 때문에 외면을 좀 받았었고 NF 소나타서부터는 디젤 엔진의 감성들이 좀 세련돼지면서 수요가 많아졌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디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디젤이요? 그랬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 CO2만 놓고 보면은 디젤이 여전히 친환경이라는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디젤 게이트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젤의 매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이제. 네. 일단 뭐 윤건식님께서도 사실 소나타 이제 NF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NF는 이제 2007년에 내부 사진 나오고 있네요. 2007년 11월에 소나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차가 좀 나왔는데요. 외관 평가는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인테리어 부문을 좀 많이 바꾸고 외관은 많이 안 바꿨는데 인테리어는 거의 새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그 트랜스포머는 그 서스펜션 설계 개선을 통해서 승차감하고 핸들링은 좀 더 추가 개선을 했고요. 자가용은 이제 2009년 9월에 단종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용은 꾸준히 인기가 좋아서 2014년 11월까지 생산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NF 소나타 다음이 이제 YF 소나타인데 그 다음 세대가 죽을 때까지 NF가 계속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LF가 양산이 되면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두 세대 어떻게 보면 보는 거죠. 그때까지 네. 양산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보면은 그 NF 소나타하고 경쟁을 했던 모델이 이제 대우의 토스카라는 네, 차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 토스카는 또 매그너스를 바탕으로 네. 좀 만들어진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출시 시점에 약간 구형이 된 상태이기도 했었고 또 이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수출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랑 일부 시장에만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NF는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출시된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을 처음부터 네. 좀 전략적으로 노린 모델이었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 판매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목표, 담대한 목표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캠리가 40만 대를 연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로서 미국 시장에서 30만 대 넘어가는 차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일단 사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나타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의 미국의 이제 중심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이익렬님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자동차에서 특히 현대에서 내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값을 계속 인상해서 비싼 값에 판다는 인식인데 사실은 초기에 수출 초기에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말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절감해서 그 굉장히 이제 초창기에 시장 개척을 위해서 낮은 가격에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런 인식의 근거가 그 이후에 많이 그 미국에서 판매가 호조되면서 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쭉 지속돼서 발전돼 왔었고 사실은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국내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차가 나가고 있죠. 이 미국이 원래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나라에 속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뭐 어떤 차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무역 분쟁이 그렇죠.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좀 저렴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자국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좀 시각을 약간 바꿔서 보면은 동일한 차계 계보로 이렇게 놓지 말고 차 크기를 놓고서 이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 PM님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지금 그 원가 절감 얘기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났는데 사실 어느 차들이 이제 우리 추세를 보면은 차 재원이 좀 많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YF 와서는 80년대 최고급 차 이제 그라나다보다 이제 YF 소나타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좀 한눈에도 보면 사실 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라나다는 그 당시에 그 정말 최고 위층이나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였고 YF가 이제 거의 국민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같은 이제 그렇게 돼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그 그라나다 바로 밑에가 엑센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쪽이 그라나다는 스텔라하고 저기 엑센트. YF고 아, 요거는 스텔라. 스텔라하고 네. YF, 아, 저 스텔라와 스텔라고 엑센트 엑센트. 이건데 네. 사실 그 엑센트하고 지금 이 스텔라 보시면은 저게 엑센트 크기라고 생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비례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크기를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스텔라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저렴한 버전 가격이 5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가치로 놓고 봤을 때 1,8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엑센트 기본형 가격 같은 경우는 1,138만 원입니다.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그 차량 가격을 어느 정도 같은 크기로 놓고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83년 당시에 이 대졸 초임이 대기업에서 한 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스텔라 기본형을 살려고 하면은 2년 반 이상을 그대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나타 뭐 2,300만 원 정도 시작이죠.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그랜저 같은 경우도 3,1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지금 대기업 들어왔을 때 1년 연봉이 안 되는 가격에서 살 수 네.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크기와 가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냥 들으실 때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로서는 조금 한 번쯤은 염두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제 원가 절감에 그 적용도 많이 되었고 했던 거죠. 네, 사실 원가 절감하면 또 이재용님이 또 네. 얘기를 해주실 부분 이게 있죠.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정적으로 뭐 네. 차값을 좀 싸구려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원가 절감은 뭔가 불필요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절감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처럼 정말 그냥 단순히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낮추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품질이 떨어지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기업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 YF는 사실 그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요새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현대차 최초로 해서 SE 활동이라는 시뮬리어스 그 콘커런트라고 해서 각 부문이 동시에 제작을 합니다. 개발 검토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각 부문에서 따로따로 뭐 원가면 원가, 설계면 설계, 시험 이런 거 하던 거를 같이 전부 다 동시에 모여서 서로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같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 수준을 어떻게, 개발 항목을 어떻게 하냐를 정립을 해서 그거를 동시에 돌아가서 말 그대로 이제 각자 위치에 가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새로운 기법.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앞 공정이 끝나고 뒷 공정, 고당 공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걸 동시에 앞에서 확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개발 일정도 단축을 할 수 있고 또 네.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한꺼번에 알다 보니까 그거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좀 차량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아하. 프로세스를 YF가 정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네. 그런 디자인이 가능했던 것도 그런 개발상의 프로세스 변화가 있었기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 각자는 할 말이 다 많습니다. 네. 패키지 그죠.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뭐 인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뒤에 보이는 양이 얼마큼 돼야 된다. 그죠. 뭐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즈는 얼마 돼야 된다. 이런 다 자기만의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하다 보면 너무 평범해지는 차예요. 그죠. 앞차 대비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 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중요한 부분 욕심나는 개발자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셨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 디자인 철학 중에 이제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최초 적용을 된 차가 바로 YF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유연하게 흐르면서 그 안에서 조형미를 강조하는 플루이드 스컬프처 디자인의 철학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재한 그 강인함을 내재한 유연함을 바탕으로 이제 그 난의 디자인을 그 요소를 차용을 한 게 이제 YF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YF 소나타의 처음으로 이제 또 헤드라이트에서부터 이제 벨트 라인이 쭉 연결되는 그 크롬 라인이 들어갔거든요. 그 전체적인 조형 요소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도 멋있어 보였지만 미국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탁 트인 곳에서 멀리서 봤을 때 캠리나 어코든 잘 구분이 안 가던 상태에서 소나타는 바로 눈에 들어왔었어요. 네. 네. 이게 또 전체 비례가 무슨 예. 모비딕 같은 느낌도 그렇죠. 나고. 네, 이 소나타가 2009년에 이제 YF가 네. 출시가 됐는데 이 이전까지는 중형차라고 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무난함을 강조를 하다가 이제 이 시점부터 상당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도요타의 어떤 이 상품 기획 담당자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셨던 게 YF 소나타 때문에 소나타 쇼크가 있었다. 도요타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이런 디자인적인 센세이션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권 차장님이 YF에 대한 좀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리스 밀란 레이싱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는 경주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번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네. 이제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차의 위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오. 왔다가 네. 이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는 팀이니까 저희 팀에 영상이 온 거예요. 나오네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운전자분이 저희 예, 차장님이신가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죠, 이럴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만나서 통역을 해주고 이러면서 좀 알게 된 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네. 이제 달리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는 곳들도 있고 해서 그때 네. 저쪽으로 가서 저 저게 장면을 푸프레이크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제 YF 소나타가 사실 외관만큼 인테리어도 독특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예, 윤 PD님. 예, 예. 그 인테리어는 좀 외관과 좀 다르게 그 디자인은 사진이 없네요. 네, 사진 곧 나올 거니까요. 예, 수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자형인데 그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수평적인 디자인하고 이제 수직적인 요소를 이렇게 나왔네요. 예,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 수납 공간을 다양하게 좀 배치를 했고 트렁크 용량도 그때 당시에 최대로 아하. 확보한 그런 차가 됐습니다. 네, 트렁크 용량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YF 때 그 소나타에 처음 적용된 하이브리드 버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점좀 네, 얘기해 맞습니다. 주시죠. 이 YF 하이브리드가 이전에는 이제 아반떼하고 포르테의 이제 LPI 하이브리드만 있다가 네. 처음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처음으로 중형차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는데 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차가 2011년 5월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을 했던 병렬형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거든요. 네, 병렬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GM이나 도요타의 시스템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구조도 간단하고 이제 토크 컨버터가 삭제되고 그 여러 가지 제어 같은 게 종합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가장 또 생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의 변속기 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디자인도 일반 모델과 좀 차별화돼서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는 그 당시에는 그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든다는 거는 그 회사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차별을 해서 좀 신기술을 홍보를 하고 또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 연비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공력을 개선하다 보니까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하이테크한 이렇게 가면서 아까 말한 이제 기술력을 같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를 좀 많이 갔고요. 아, 네. 예, 현재는 뭐 하이브리드를 안 만드는 회사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의 모델 대비 그냥 엔진 하나 추가된 개념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별은 안 합니다. 다만 연비가 또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생명이기 때문에 연비를 좋게 할 수 있는 공력에 대해서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데까지 찾아서 그 공력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예. 혹시 YF가 언제까지 생산이 됐었죠, 이인열 작가님? 생산 연도는 예, 우리 이차가 아들이 잘해요. 2014년 3월에 이제 단종이 되면서 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영업용 네. 차량은 이제 16년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EF 소나타를 처음 타다가 나중에 YF 소나타 터보를 탔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271마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소나타까지 포함을 해도 역대 이제 소나타 중에 가장 강력한 차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네. 사실 소나타라고 하면은 보통 뭐 집에서 타는 패밀리카를 많이 연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차로 아버지를 닮아서 또 서킷을 열심히 탔었고 YF요. 네, YF 터보로 타면서 지금도 이제 인제스피디움의 이 순정 소나타로 한 서킷 레코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서킷 레코드라고 하면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신 건데,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제가 운전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소나타로 서킷을 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네네. 네. 네. 사실 넷이 뭐 이름 굉장히 기록이었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랑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소나타가 사실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지 않던 시기임에도 이 YF를 타면서 저는 굉장히 그 잠재력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앞으로 출시되는 모델들도 이런 스포티한 부분에서도 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다음 모델이 방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7세대 LF가 LF 있죠. 소나타. 네. LF 소나타는 또 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도 이제 그 L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너무 앞서 나갔었다는 YF가 너무 앞서 나갔었다는 그런 그 의견 때문에 네. 조금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이쁜 디자인인데 사진 나오는 이게 거 예, 근데 있죠. 멀리서 봤을 때의 존재감이 이제 YF만큼 부각되진 않았었어요. 아, 그죠. 조금은. 대신에 이제 운전 감성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그러니까 2017년 3월에는 소나타 L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나타 뉴 라이즈가 등장을 하게 됐죠. 예. 네. 네, 소나타 그 뉴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F가 나오면서 약간 그 시장 반응이 좀 약간 좀 별로여서 이제 그 신차급으로 네. 이렇게 새롭게 외관 디자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이제 했고 완전히 새롭게 했고 네. 또 그 대폭 그 안전 사양하고 편의 사항 또 주행 성능까지 좀 추가 네. 개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적인 거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네. 그때 그 풀모델도 아닌데 불구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리프트인데 8단 자동 변속기 탑재하고 또 그거는 또 연비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도 좀 탑재를 해서 네. 전 엔진에서 동급 최고의 연비를 또 달성을 좀 했었습니다. 네, 사실 소나타가 이름 빼고 이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그 사이 바뀐 것과 지켜온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또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스타일링과 기계적인 면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BMW나 벤츠 같은 차들을 보면은 세대가 바뀌어도 디자인에서 유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대중차 업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트렌드에 가장 맞는 차, 네. 가장 트렌드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네. 그 이어져 온 부분이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형 소나타가 이제 외형 내부 모두 다 바뀌었다,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혁신을 유지해 온 게 헤리티지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이번 신형 소나타는 이제 세단이면서도 쿠페에 가까운 디자인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시장의 대표 주자가 세단에서 SUV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세단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일지 또 이재용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은 시장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UV가 유행하기 전부터 네. SUV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네. 그래서 SUV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높은 차체, 뭐 오프로드 이런 그죠. 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지금 SUV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과거에는 SUV들이 프레임 바디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노코크가 되면서 주행 성능도 뭐 일반 승용차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는 이제 세단만의 영역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면은 이제 SUV가 패밀리카의 자리를 대체하고 대신에 세단은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좀 개인화된 차의 그런 세그먼트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나타의 아버지죠. 네, 소나타의 아버지 이제 윤건식 PM님께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그 DM8 소나타를 개발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SUV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 SUV하고 세단의 뭐 이렇게 경계가 지금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세단만의 그 매력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매력이 뭐겠느냐는 이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쟁사 최근에 나온 캠리나 어코드도 보면 굉장히 그 스포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고도 많이 낮아지고 휠 베이스가 켜지고 또 와이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또 A필러가 뒤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포티한 이 루킹, 그 스포티한 그 디자인을 좀 많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단의 장점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차감 측면에서는 SUV도 세단만큼 이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었다 치고, 그래도 세단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을 DM8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네, 말씀해 주시죠. 너무 하고 싶은데 아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DM8의 그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잡을 때 디자인이 100점짜리로 갈 거냐, 이 뒷좌석에 소나타는 것은 여태까지 이 패밀리 세단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위해서 패밀리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패밀리를 살릴 거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밀리를 죽이면 뒷좌석을 좀 더 좀 뭐랄까요, 날렵하게 가서 디자인적으로는 더 나은 디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소나타가 지향해 온 게 또 여태까지 해왔던 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 중형 패밀리 세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밀리는 지켜야 된다는 게 또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석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유지해서 온 가족이 같이 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를 날렵한데 그래도. 예, 네. DM8에서는 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플랫폼이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의 플랫폼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다음 오고 있네요. 예, 경쟁사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걸로는 조금 부족해질 거고, 또 경쟁사들도 또 개선 발전을 할 거니까 우리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플랫폼이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서 그거를 좀 네. 만들어냈습니다. 예. 사실 SUV 성장과 함께 이제 세단이 가지는 영역도 변화가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요. 권규혁 차장님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세단이라는 차가 상당히 고루한 그런 차들이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좀 그 SUV의 공간보다는 나는 주행 감성이 더 필요해라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세그먼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소나타가 이제 경쟁차들 대비 가장 우수했던 부분이 이제 공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나온 DM8 같은 경우는 센슈스 스포티네스라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수치보다는 이제 스마트한 운전 경험, 그리고 운전 감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소나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우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나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조금 이렇게 권규혁 차장님부터 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나타란 희노애락이다. 희노애락. 예. 네, 이게 사람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있었겠어요. 그 감정도 많이 있었을 거고, 네. 예, 그걸 옆에서 함께한 차가 소나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소나타의 아버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윤건식 PM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소나타란? 인생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전부다. 너무 평범하지만 사실 입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0년이 되고, 저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뭐 정년 퇴직을 좀 앞에 놔둔 상황인데, 남은 기간 계속 소나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청춘을, 그러니까 입사를 하면 청춘이 어떻게 보면은 젊음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는 이 후반부를 전부 사실 소나타 하나로서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소나타를 어떻게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멋집니다. 말씀을 네. 아하, 네.
소나타는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네, 그래서 나의 인생이다. 인생의 일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 좀 부담을 네. 드릴게요. 작가님은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나타란 뭐라고 정의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좀 뭐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소나타는 헤리티지다. 헤리티지. 예,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나타를 첫 중고차로 샀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메인테넌스하고 다시 그 리스토어하고 만드는 재미를 준 차거든요. 네. 이거 지금 연식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네. 이 차를 만지고 리스토어를 하면서 뭘 느끼냐 하면 이 차를 여기 이제 윤 차장님이 계시지만 이 차를 만든 사람의 숨결하고 그 의도와 스토리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차는 무조건 타고 빨리 달려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헤리티지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소나타가 굉장히 역사 뭐 헤리티지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나타란? 저는 소나타라고 하면 사실 드라마다라는 드라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아까 이제 저 권교육 차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 소나타라는 차가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 중형차라는 차가 굉장히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처음 영업용으로도 쓰였었고, 그렇죠. 택시로도 네, 쓰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세대에는 아버지가 타셨던 차.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실 때 타셨었고, 또 뭐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 차 자체가 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차였기도 네.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소나타를 타던 가족들이 성장을 해서는 내 생애 첫 차, 물려받은 차, 저처럼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 돈을 내 힘으로 산 그런 차.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좀 사람들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멋지다. 사실 여러분들도 무언가 마음속에 소나타란 한 단어로 정의를 하신다면 이 네 가지의 단어 다 마음속에 하나씩 공감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크쇼는 마무리될 텐데요.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세기 역사 속에서 국내 중형차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해온 현대자동차의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중형 세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이 안에서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등이 꽤 흥미로웠었는데요. 관객님들은 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티나의 조립 생산을 시작으로 최장수 자동차인 소나타까지 현대 자동차는 지금도 한국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써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라 쓰고 한국 자동차의 역사라고 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도 한국 자동차의 역사를 또 한 번 썼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